11월 21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방송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대박이 났더라고요. 여기 도시락보 이도성 기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했기 때문 아닐까요? 뭐 이도성 기자도 한 걸로. 한 걸로, 네. 아무튼 이 배우 송중기, 이성민의 열연에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굵직한 사건이 잘 맞물려서 정말 재미있게 봤던 시청자분들 많았습니다. 저희 상암동 클래스도 난리가 났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상클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이슈를 유쾌하게 정리해드릴 도시락 이슈와 월드클래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오늘 돈이 되는 정보 드리는 머니클래스에선 내년 경제 어떻게 될지 알기 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수능은 끝났지만 본격적인 대입 전형은 이제 시작이죠. 월요일마다 만나는 대치동 클래스, 대입 면접 준비 필살기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네, 이 방송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상쾌한 날씨입니다. 요새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11월 중순인데도 온화한 가을 날씨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다소 쌀쌀할 텐데 따뜻하다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낮과 밤의 기온차에 걸맞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 서해 5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10도, 대전 6도, 창원 9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네, 한낮에는 서울 19도, 청주 17도, 대구, 창원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한낮에 서울 19도. 네, 너무 따뜻해요. 네, 점심 드시고 가볍게 산책 한번 하시죠. 그럼 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어제 월드컵 개막식 보느라 늦게 주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출근 정체까지 길어서 더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분당 수서로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경기 서쪽 지역은 하남 쪽 이동이 많이 버거운 상태인데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공항 방향으로는 고덕동 주변에서 밀렸다가 여기 지나서 청담대교와 한남대교 중심으로도 다시 한번 정체고요. 또 수도권 제1순환선 오늘 경기 동쪽 지역 구리에서 판교 쪽 이동이 많이 버겁습니다. 구리부터 서하남 지나 송파까지 2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선 신갈분기점일 때는 양방향 주춤하고 있는데 서울 쪽 도심 정체가 가장 깁니다. 판교 분기점부터 서초 지나 반포까지 1시간 15분 정도 잡아주셔야겠고 서해안선 목포 방향으로는 매송 일대 17킬로미터 구간 정체입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일 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비리 혐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던 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남욱 변호사가 풀려났습니다. 짙은 색 정장 차림의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막대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4일 석방됩니다.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3인방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당장 남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 열리는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남 변호사는 그동안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3인방이 풀려난 것과 반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은 줄줄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월요일 아침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을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라 약간 고민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보시죠. 돈 세탁 혐의로 수감된 인도의 한 실세 장관이 구치소 안에서 마사지를 받는 CCTV가 공개돼서 인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예, 지금 VCR 영상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인도 델리 주재자인 자인 장관은 허리와 다리는 물론이고 지금 보시면 발바닥 지금 마사지 굉장히 편안하게 받고 있죠. 네. 심지어 두피 마사지까지도 받는 모습. 지금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친구들도 불러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도 나누고 뭐 자기 안방 같죠. 근데 병원 입원해도 저 정도로 못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분이 지난 5월 돈 세탁 혐의로 금융범죄수사국에 체포된 상태였다는 거죠. 예. 이 장관은요, 인도 델리주에서 내무부, 보건부, 전력부 등 이 다양한 부서를 맡은 인도 내 유력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물론이고 인도가 지금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나렌드라 모리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은 그가 속한 정당을 겨냥해서 스파와 마사지당이 됐다고 비난하는 등 입장을 냈는데요. 이 대해서 자인 장관은 수감 도중 다쳐서 치료가 필요했고 오히려 금융범죄국이 영상을 고의로 유출했다면서 특별법원에 제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쳤다고요? 영상을 보면 전혀 다친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말이 안 되죠. 공무원으로 마사지를 받고 이름은 자인인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좀 자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유머를 고급 죄송한데 이 유머를. 방송 중에 진행자 퇴장시켜도 되나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에 어린 딸을 데리고 간 장면이 지난 주말에 공개됐죠. 네. 김 위원장 자녀가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 처음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멘트까지 하면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예, 공개한 사진을 보시면요. 흰색 겨울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이 미사일을 지켜보는 모습이 있고요. 네. 심지어 김 위원장이 이 여자아이를 이렇게 백허그하는 이런 이례적인 따뜻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를 반반 섞어놓은 외모인데 그동안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극비였어요. 특급 비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첫째는 아들일 것이다. 예. 둘째는 딸일 것이다. 셋째는 성별을 모른다. 요거였거든요. 아마 사진 속의 저 인물은 아마 둘째 딸일 것 같은 그런 분석이 있네요. 뭐 국정원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아는데? 네. 예, 아무튼간에 이 ICBM 발사 현장에 함께 이 선딸의 사진을 공개한 것, 외신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 외신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외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디언 보도를 보시면요, 가디언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Fourth generation. 4세대다. 김 위원장의 딸의 등장은 4대 세습을 암시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다음은 또 이제 AP통신입니다. AP통신에서는 He was confident in the weapon's successful launch. 그러니까 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자기 딸 데리고 미사일 쏘는데 보러 가긴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저 소식도 좀 신기했지만 이게 인터넷에는
가짜 김정은이 이제 호주에 하원의원으로 출마한 사실이 또 밝혀졌잖아요. 화제가 됐죠. 네, 이 심지어 이분인데요.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이게 검정 인민복을 입고 검은 뿔테를 끼고 완전 김 위원장 흉내를 내면서 호주 그 총선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저는 이 사람을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그 맞아요. 싱가포르에도 나타났었고 맞아요. 2019년에는 그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 찾았다가 베트남 경찰에 추방을 그렇죠. 당했었거든요. 예,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자신의 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활용해서 호주 빅토리아주 하원 의원의 선거에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 26일에 호주 총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또 결과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궁금해지네요, 결국. 어떻게 될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이번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그야말로 이 천부적인 사람이죠. 관종 천재,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묘지 아닌가요? 누구 장례식인가요? 예, 이 묘비를 보면 이 파란색 새가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그 앞에 약간 다소 경박하게 V 포즈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 머리가 파랑새입니다. 근데 이 파랑새 이 트위터 로고 아니에요? 트위터가 뭐 죽었다는 뜻일까요? 예, 뭐 한 컷의 사진이지만 약간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계속 이 회사 내 외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들 막 다 자르고 막 내보내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도 복구시키고 자꾸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니까 트위터를 떠나려는 대중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트위터가 망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온 와중에 이런 사진을 떡하니 자신의 계정에 이렇게 올려버린 건데요. 옛날에 이제 코인도 그랬고 이제 트윗으로 이제 답을 한 것 같은데 진짜 문 닫겠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 기행이 일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앞에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61조 원이나 주고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망해서 순식간에 문 닫고 싶진 않겠죠? 그렇죠. 이쯤에서 제가 애정으로 일론 머스크 형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머스크 형, 내 테슬라 주식, 내 도지코인 어떻게 되는 거야? 형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대중의 불만 사다간 정말 우리 모두 다 죽어 이러다가 형님 신중하게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재밌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반려묘에게 아기를 처음 소개하는 순간인데요. 뭔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예상되는데요. 네, 아마 이 카메라를 준비한 부분도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아기를 보던 고양이가 갑자기 딴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막 피합니다. 어디 가고 쫓아가 봤더니 토하는 건 아니죠? 네, 지금 막 헛구역질하면서 토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아기가 어땠길래 저런 거예요? 뭐 냄새가 싫은 냄새가 나는 건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 아기의 기저귀를 고양이한테 갖다 대면서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지금 보면 잘 참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아기가 이게 눈에 없어서 그런지 아까보다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렇게 토를 하게 된 건지 뭐 말이 통하면 뭐 직접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오랫동안 고양이와 함께 지내온 부부는 아마 고양이가 아기를 좀 질투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양이의 질투는 독점하고 싶다는 소유욕보다는 마음껏 응석을 못 부린다라는 이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라는데요. 만약 진짜 질투 때문에 이 열연을 펼쳤던 거라면 이 고양이가 이래서 영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기력. 네. 예, 월드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가슴 속 깊은 곳 자리한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죠. 언제나 그대는 내겐 빛이라는 걸 시간이 흘러도 I remember you.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늘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23 내피배 시대. 2023년 새해 이제 41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일상을 거의 되찾았지만 미국 금리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해외 변수가 우리 경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내년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의 키워드 2023 내핍의 시대 가지고 내년 경제 전망 예측해 보겠습니다. 통찰력 있는 경제 전망을 해주시는 분이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매일매일 뭐 투자 같은 거 생각하다가 이렇게 내년 딱 전망해볼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41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네. 자, 2023년 경제 훅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상 깊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네. 그림 한번 보시면서 네. 자,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답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옷이 작은 거를 억지로 입어야 되나요? 이게 뭐죠? 네, 예, 비슷한 말씀입니다. 네네네. 돈이 충분하지 못해서 네. 맞지 않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옷을 사 입어야 되는 마음. 또 소고기 2인분 먹고 싶은데 그냥 1인분만 먹고 만족해야 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 혹은 뭐 부모님들께서 유기농 달걀로 이제 아이들 요리해주고 싶은데 차마 너무 비싸서 네. 내려놓고 적당한 물건을 골라야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 네. 결국 궁핍하다에서 핍이고요. 그 궁핍함을 이겨내야 된다.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함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인내할래. 그래서 내핍. 그래서 23년 경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고요. 이것을 설명해 본다면 아마 기자님의 그 월급 통장에도 네. 찍히는 소득, 그걸 이제 우리는 명목소득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명목소득은 줄지 않아요. 다만 이 명목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네. 그걸 우리는 실질소득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높은 물가에 정작 이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네. 실질소득이 줄어서 내핍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올해 끝자락에 대출금리가 8에서 9%를 찍을 겁니다. 네. 결국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고 그게 23년 경제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침부터 좀 죄송한 네. 거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결핍을 견뎌야 하는 시대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2023년일 것이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 아셔야 되니까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이렇게 2023년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나요? 23년은 일단은 22년에 네. 유례 없는 고물가 시대가 왔잖아요. 네.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되는 그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요. 고물가는 23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됩니다. 네. 물가 상승세는 보시는 것처럼 6월에 미국이 9.1%. 이게 여러분 인생에 41년 만에 최고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41세가 안 되는 분들은 처음 만난 숫자인 거예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 올렸다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물가 상승세가 2%로 안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23년에도 5, 4%대 굉장히 높은 고물가 시대가 나름 유지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축소된다. 그리고 그놈의 물가를 잡아야 된다 하니까 금리를 계속 높은 금리를 올리고 그 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계속 높은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이 경기 침체의 사인은 채권 시장이에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그 채권을 사줄 사람,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할까요? 사업 규모를 축소해 나갑니다. 사람 안 뽑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명목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소득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더 심각한 것은 명목소득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또 수능 끝난 수험생들도 막 취업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계속 암울한 소식 전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네. 알아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 2023년 경기 침체가 온다고 계속 경고가 뭐 사실 교수님도 그렇고 기사도 보면 나오던데 네. 언제까지 얼마나 이게 좀 임팩트 있게 강하게 오나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되는 건가요? 근래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경제 위기, 네. 그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랑 23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은 V자형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네. 펜트업 디맨드가 있었죠.
근데 23년 경제는 장기 L자형 침체 국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뚝 떨어져서 낮은 상태로 계속 포복하고 유지되는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에는 한 번 충격이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고 또 코로나19 좀 완화되겠지 하는 기대를 걸고 또 투자하고 할 수 있겠지만 23년 경제는 좀 어려운 국면에 계속 놓이게 되고 네. 그 상황하에 계속 지속되니까 우리에게 좀 계속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창업가 정신 아니면 뭐 투자 침체,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다 꽁꽁 얼어붙는 네. 그런 안 좋은 국면으로 전개되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2%대 물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것도 실현되기가 당장 그렇게 실현되기 어렵겠다고 봐야겠네요. 23년 내에는 네. 다른 이변이 없는 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코로나19나 예. 전쟁과 같은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어떤 뭔가의 이변이 없는 한 2%를 기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나 또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목표하는 물가가 2%인 거죠. 네. 목표 물가가 2%인 거지 그 실질 물가 상승률 자체가 2%로 내려오기란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무섭긴 한데 그래도 본격적으로 네. 시청자들에게 꿀팁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일단 본격 돈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초창기 때 한 중기까지 해도 주식 투자 사실 재미를 받아는 분들 많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작년 이맘때 이 방송이 있었으면 네.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작년에 22년 경제 전망을 말씀드릴 때 22년 한 해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갈 땐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은행으로. 돈은 이동하고요. 돈은 수익성을 찾아 더 빨리 이동합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몰리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고 금융시장으로 특히 현금 확보로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금리의 고점,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그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행위를 할 텐데 그 금리의 고점은 23년 초중반입니다. 그러니까 1, 2분기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해서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이 지점이 이 주가의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환율도 마찬가지 선행하기 때문에 다만 이 주식시장과는 달리 자본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금리와 동행합니다. 높은 금리에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어요. 올해도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더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심리는 얼어붙고 반대로 투자자들, 갭 투자자나 다주택자나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잖아요. 사실 너무 비싸니까. 하루라도 빨리 집을 정리하고 싶죠. 그러니까 매수세는 얼어붙고 매도세는 강해지니까 집값이 여전히 더 하락하는 그런 구조가 23년의 모습이다. 돈은 그런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요.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고 칠게요. 실제 네. 그렇지는 않지만 네. 목돈 5천만 원이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 어떻게 투자하라고 조언을 좀 직접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자, 시나리오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23년의 기준금리는 역사 이래 아마도 우리 기자님 인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금리일 거예요. 그래. 저 오래 살고 싶은데. 더 오래 살고 싶으시겠지만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남은 고금리 시대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저축에 많은 투자 비중을 늘려놓는 것 이것은 아주 적절할 수 있겠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기자님이 안정추구형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나는 꼭 돈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란다면 예금 5천만 원 다 넣는 겁니다. 다시 안 올 고금리 시대라고 예측이 나오니까. 어쩌면 23년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제한을 못 드릴 만큼 네. 5천만 원 전액을 넣는 거. 네. 근데 중립형이다. 나는 좀 공격적이진 않다. 중립형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신흥국 ETF 투자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에 장기 침체, L자형 침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2%, 내년 2.7%. 하향 안정화 됩니다. 네. 근데 이 하향 안정화를 이끄는 거 그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고금리의 역습이죠.
물과 역습이고요. 근데 신흥국들이 나름 괜찮습니다. 3.7%, 3.7%. 근데 신흥국 중에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 외환 위기에 이미 처한 나라들이 있고요. 그런 신흥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 ETF를 네.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중립형이 되겠고요. 조금 나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예금을 여전히 3천만 원 정도 많은 비중을 두시고요. 네. 주식을 조금 더 늘려나가시는 거. 왜냐하면 주가는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은 합니다. 네. 반등은 하지만 이 경기 침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뚜렷한 반등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옥석 가리기, 네.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23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요거 5천만 원 아까 그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 안정, 중립, 공격 요거는 잘 캡처해놨다가 네. 마음에 다 가다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여러분 같습니다. 스스로도 네. 내가 안정일까 네네. 아니면 공격적 투자자일까 투자 성향을 좀 구분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네.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워닝클래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의 최고급 입시 정보. 모두 함께 집에서 나눠서 들을 수 있도록 최고의 입시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했습니다. 대치동 클래스. 네, 오늘도 학부모님들과 고3 수험생 그리고 또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사실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 맞아요. 고등학생 모두 주목할 만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놓쳐선 안 될 오늘의 주제 보시죠. 수능이 끝나도 시험은 계속된다. 이제는 면접의 시간. 면접의 시간. 대학 입시가 또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면접도 있고요. 또 논술 전형의 실기 시험까지 수험생들의 시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면접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입시 면접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대치동 IDA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면접의 전문가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혹시 예전에 학창 시절 예전이라고 하면 되게 젊어 보이시긴 한데 네. 몇 년 전에 입시 때를 생각해 보시면 본인도 많이 떠셨습니까? 많이 떨었죠. 네, 그리고 뭐 입시를 할 때 또 취업을 할 때 네. 많은 그 긴장을 했고 또 여러 면접 경험이 있지만 제가 이제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은 없거든요. 오. 그래서 근데 저는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면접의 달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메시지를 어떤 내용으로 또 얘기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리 꼼꼼하게 또 똑똑하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그 친구들도 누구나 면접이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완전 합격률 100%셨군요. 아니, 본격적으로 면접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수능이 끝나면 좀 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후에 또 준비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오늘 얘기해볼 입시 면접만 해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면접이 있는지 또 뭘 평가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는 한데 보통 대인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 생기부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물어보는 서류 기반 인성 면접이 전체에서 한 8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혹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렇게 좀 상위권 대학들은 재시문 면접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재시문 면접에서 이제 문과랑 이과랑 문제의 형태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문과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시는 그 수능 국어 지문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재시문 간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시문에 나온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과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외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사범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직 인성 면접을 보고 또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MMI 면접을 본다. 이제 크게는 이런 정도의 그 종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괄적으로 알아봤는데 말씀만 들어도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은 바로 저희가 준비된 키워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으로 보는 면접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인사가 반이다. 첫인사는 어떻게?
사실 이거는 뭐 사회생활에서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예. 이 인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면접에서도? 인사가 중요하긴 한데 네네. 인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오바를 하거든요. 아, 일단은 그래서 저는 기본만 해라 인사에서는 이거는 면접 시작 전이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오바를 할 땐 이렇습니다. 뭐 너무 마음이 들뜨니까 입장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뭐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될 이 정도로 오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자신감 있는 어조로 뭐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인사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게 이제 그냥 입퇴실 할 때 문을 살짝 정성스럽게 닫는 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네, 좋은 그래서 꿀팁입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첫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내가 꿈꾸는 어떤 구체적인 특화된 진로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로봇공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네. 내 꿈은 혁신적인 로봇공학자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인명구조 현장에 생명을 살리러 들어간 인명구조 요원의 죽음이 난 참 아이러니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재난 현장에 인명구조 로봇을 그 투입을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생명을 위한 죽음이라는 아이러니를 없애는 로봇공학자를 꿈꿉니다. 뭐 이런 나만의 특화된 스토리. 그렇죠. 그거를 먼저 언급한다면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서 면접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제가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교복을 입고 면접을 봤었는데 네네네. 요즘에는 마치 기업처럼 블라인드 면접을 대입 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맞아요. 교복을 안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뭘 입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블라인드가 개인의 출신 지역이라든가 학교를 나타내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복 착용은 안 되는 것인데 보통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정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일명 모나미 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게 스탠다드로 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면은 깔끔하면서 좀 학생다운 복장, 그러니까 뭐 정장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학생답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예. 뭐 좀 베이지나 남청색 계열의 면바지, 네. 뭐 그 위에다가는 뭐 셔츠에다가 이제 니트를 같이 입어도 좋고 아니면 깔끔한 맨투맨 그냥 이 정도 입고 가면은 결국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면접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복장까지도 잘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근데 꼭 면접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한 답변이 기억나지 않을 때 어휴.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면 생각이 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야 이건 내가 건드릴 사이즈가 아닌 것 같다.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이 면접관들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빨리빨리에 대한 문화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네. 면접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이 안 나면 보통 아이들이 침묵하거든요. 네. 가만히 있는데 이게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면접 시간은 뭐 10분 내외고 여러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이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이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나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네. 조금 뭐 다음 질문 이후에 말씀을 해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보통 더 중요한 것은 까먹지 않게끔 하는 거죠. 예. 네, 하얘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 꿀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아이들이 우수 답변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예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활동에 대한 대표 단어 키워드 있죠. 네, 이거를 억지로 그러니까 따로 내용 외에 따로 이 활동에는 이 키워드 하나는 무조건 외워놔야지라고 한다면은 그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주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상되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씩은 의식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외우는 게 좋다라는 게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렇군요. 맞죠. 이게 그러니까 준비한 답변이 기억나지 않을 때 사실 차분하게 넘기는 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사이즈를 딱 본 다음에 다음 질문 하고 나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소영님 저희한테 질문하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네. 아이들이 가장 그 난해해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네네. 면접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면접 자세 잡으세요. 네. 가정을 할게요. 네.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데 생기부 과목 중에 영어 회화에 대한 과목의 시험 점수가 낮을 때 네. 영문과에 지원했는데 왜 영어 성적이 좋지 않죠? 오. 자, 김하은 학생 답변해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 스스로도 후회가 되고 부끄럽다. 그런데 그거 뭐 방송부라던가 네. 이제 학창 시절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라고 다른 데 좀 소모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영문과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랑 어울리면서 했던 활동들로 느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성적이 비록 낮지만 네. 귀 대학에 가서 영어 실력과 함께 영문학에 대한 저의 사랑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주십시오.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답변을 되게 잘하셨어요. 네네. 네, 되게 잘하셨는데 이 문제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네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면접관들은 나에게 항상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나 지금 이거 영어 성적 안 좋아서 감점할 건데 그 전에 해명할 거 있으면 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만 성적은 과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나를 어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포인트를 던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 꿈이 인공지능 영어 사전을 만드는 거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문법 체계라든가 언어학적 특성에 대해서 몰두하면서 탐구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내가 상대적으로 회화에는 소홀했던 걸 인정한다. 네, 하지만 이 문법 체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깊이 공부하다 보니 불규칙 활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때 많이 배웠던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영어 회화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학 가서는 영어 회화 관련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나의 지금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쵸. 기회를 주기 위한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 기회를 제가 잡아서 네. 귀 대학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가면 된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시간이 너무 모자라. 맞아요. 아니 오늘 준비한 게 너무 많고 들어볼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클 2교시에서 우리 선생님 계속 모실 거니까요. 유튜브 계속 접속해 계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본방송에서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치동 아이디에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중순인데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내년 이맘때면 다소 쌀쌀할 텐데 포근하다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고 어젯밤 맑은 하늘 보였던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것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또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걸맞는 옷차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로 시작해서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 5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10도, 대전 5도, 청주, 대구 7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전과 청주가 17도 안팎 웃돌겠고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니까요. 작은 우산 가방에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최대 나눔 행사인 위아자 나눔장터 2022 행사가 그제와 어제 서울 강남 코엑스와 아름다운 가게 안곡점, 송파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18번째인 위아자 나눔장터에서는 배우 이정재 씨의 구두와 가수 이찬원 씨의 무대 의상, 윤석열 대통령의 스테인리스 웍을 비롯해 연예계와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기증한 다양한 물품들이 온라인과 현장 경매를 통해 판매됐습니다.
특히 이찬원 씨의 무대 의상은 모여든 팬들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800만 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틀 동안 모인 모금액은 총 6천만 원으로 모두 저소득층 아동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수금요일에는 본방송만큼이나 알찬 유튜브 방송 상필 2교시가 준비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오늘 2교시에서는 김민성 소장님과 대입 면접 준비 꿀팁 좀 더 알려드립니다. 조금 부족한 내신 성적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또 고1, 고2 학생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그 비법들 모두 전해드립니다. 네, 뒤집는 거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보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QR코드 찰칵 찍으면 접속 가능합니다. 네, 잠시 뒤에 곧바로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